네, 금요일의 첫 코너 주간 똑똑똑입니다. 기성세대 담론은 좀 넘어서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고위공직자 성폭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선거 기간이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아서 상당히 예민한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좀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이진송 편집장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는 그 공직사회에 만연한 어떤 부당한 위계 그리고 불평등한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 간의 어떤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스캔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개인의 노동권이 침해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단순한 스캔들로 보지 말아라. 이건 네. 구조적인 문제다. 개인의 노동권이 걸려 있는 문제다. 네. 이런 얘기시고요. 양지혜 활동가께서는요. 네. 사실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고 있냐라고 하면 역대급으로 초유의 사태였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고위공직자 성폭력 폭로로 인해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네. 그리고 폭로가 있은 지 몇 달이 지나는 과정에서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 선거할 때는 좀 후보자 추천 안 하겠다 이런 당원이 있었는데 이걸 수정하면서까지 출마를 한다거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부정하려고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최근에 임종석 씨도 있었던 또 되게 많은 2차 가해를 방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가까이 있는 여성으로서 보궐선거가 되게 무력하게 느껴지거나 참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요. 네, 오늘 대화해보면서 그 무력감과 참담함을 조금 뚫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논의가 너무 이거는 선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영향을 주려는 거냐?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라기보다는 이 선거가 발생한 원인과 여성 시민으로서 선거에 대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과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 시민으로서의 본인의 감정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고위공직자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일단 매우 어려운 구조다라고 피해자들이 지금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정치적,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자꾸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힘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고위공직자 성폭력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2020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위직일수록 성범죄율이 더 높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훨씬 더 낮다라고 하거든요. 되게 그리고 많은 사안 처리 방식들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같은 기관장이 행위자일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고위공직자 성폭력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고 또 피해자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사건 처리 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뭐 요구되었던 뭐 의전행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당한가, 뭐 이를테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사의 기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거나 심지어는 뭐 속옷 빨래 같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의 노동까지도 책임져야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건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놀랍네요.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율이 훨씬 더 높다. 이거 자체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성범죄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당의 구조와 문화가 이 성범죄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그 분위기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나 도 단위의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고위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필연적으로 이제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고립을 느낄 수 있다는 또 특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팬덤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정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신념 속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피해자를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작을 하는 가해자로 바꾸고 그 가해자를 피해자로 역전하는 2차 가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존엄을 굉장히 해치게 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잠시 좀 댓글을 들여다보니까 아직 이런 정확하게 밝혀진 얘기가 아니지 않나요? 저희 지금 지목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인 고위공직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논의들 지금 반응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자, 피해자가 폭로를 하게 됐을 때 나오는 반응들을 좀 보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피해자가 폭로를 하면 왜 거부를 안 했느냐 그 당시에. 그리고 대체 어떤 위계가 그 안에 작동했다는 거냐. 그리고 어쩌면 이런 비난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폭로를 하는 당시에 특히 남성들이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는데 남성끼리의 조직 문화만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화인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일상적으로 상사나 연장자가 편하게 해라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정말 이 편하게 해라는 거는 그 상사를 편하게 해줘야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정말 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사실은 이게 위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점심 메뉴를 고를 때조차도 자유롭게 좀 의사를 행사할 수 없는 게 사실 위계라는 거고 조직 문화라는 건데 네네. 우리가 선택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무언가로 좀 과도하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이런 수직적인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많잖아요. 이제 학교라던가 군대에서 또 선배나 선임이 휘두르는 폭력에 우리는 또 얼마나 이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위력이라는 게 일상이 굉장히 이제 잘 침투해 있고 특히 이게 생계와 관련된 노동 현장일 경우에 상대가 고위공직자일 경우에 얼마나 이제 어려운가 이 문제를 좀 자신에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벌써 이런 문화 자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세대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스쿨미투 고발 운동을 함께 하면서 고발자분들한테도 참 많이 들려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늦게 말했냐? 그렇죠. 이런 질문들. 네네. 근데 사실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용화여고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성폭력 고발이 있었지만 이제 고발을 한 학생이 학교에서 퇴출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됐고 이제 이번에 고발하신 분들도 여교사 분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교사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도 못 해줬던 부분들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몰이해가 피해자가 겪었을 상황이나 처지를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라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이 제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은 어떤 이런 발언이라든지 위기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관행처럼 늘 해왔던 게 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그 전에 행해졌던 그런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했던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금 지적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3자나 가해자의 시각에서 상대가 거부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다면 동의. 어떤 것을 동의라고 하느냐. 어디가 또 비동의냐. 어디까지가. 이거에 대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도 하죠. 실제로 한 고위공직자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1심의 판사가 피해자가 장애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일 잘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했을 것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지점이요? 사실 어른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모든 성적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이런 되게
이 내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거나 혹은 내가 이 성적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거나 이랬을 때 누구라도 성적 동의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은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판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no means no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no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yes means yes.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정확하게 묻고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이 동의해 안 해라는 질문을 넘어서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 관계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나한테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뭐 과거에 한 성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라는 사회적인 그렇죠.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하나의 용어 가지고도 이렇게 네. 생각들이 다를 수가 네. 있군요. 일단 저는 동의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동의했다를 기준으로 좀 더 세밀하고 좁게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동의라는 것을. 네. 예를 들면 이제 2018년에 스웨덴에서는 파타법이라는 게 발효가 됐는데 이 파타법에 따르면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반드시 말로든 행동이든 분명하게 동의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yes라는 말은. 네, 무조건 이제 yes가 명시적으로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친밀하고 개인적인 상황이라서 증명하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증명하기가. 불구하고 이런 동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성적인 상황이나 이제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또 독일이나 스웨덴, 캐나다에서는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이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도 그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하는데 예. 성관계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어떤 동의가 혹은 거부가 발생할 때 이거를 이제 중시해야 된다라는 변화될 수 있다는 네, 거군요.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이제 원하지 않는 행위가 수반될 때 이거를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범죄가 된다라는 인식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동의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일단 의사를 확인해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의사를 거기에 확인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동의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그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맞아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 네. 노를 하는 것이 아닌 예스라는 것으로 조금 더 좁혀서 저희가 노를 하지 않은 것이 모두 다 예스가 되지 않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미묘하면서도 조금 아주 세밀한 차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근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뭐 짜장면을 먹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짜장면을 먹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아주 복잡하네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해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죠.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포함한 이 위기에 의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뭐 지금 비동의 강간죄라는 거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강간죄하고는 또 무엇이 다른지. 네. 지금 형법 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성립된다라는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다 성폭력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존의 법에서 가진 한계점을 짚어보자면 2016년에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자위행위만 하겠다고 속여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강간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뭐 딱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는 2018년에 굉장히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었던 해군 간부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사실 군 장교가 고립된 군부대에서 직속 부하였고 유일한 여군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했고
있고 그리고 판례 안에서도 가해자의 힘과 권력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네.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아서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돼야지만 강간으로 또 결정이 되는 거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받으면 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지금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유형력을 행사했는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게 이 비동의 강간죄의 핵심이고요. 예.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좀 더 세분화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네. 성범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맥락과 굉장히 섬세한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발생하는 그렇죠.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2019년에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강간 피해 사례 중에 70% 이상이 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포심이나 수치심 혹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유형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보려고 하는 게 비동의 강간죄의 핵심이고요. 또 예를 들면 현재로서는 의사나 환자, 종교인과 신자처럼 이 위계 실제 위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들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의지하게 되는 어려워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뤘던 그루밍 성범죄에도 해당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과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그렇죠. 업무상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강간죄가 위계가 아닌가. 있냐 없냐. 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군요. 네. 지금 조혜숙님께서 성범죄 시에 직장 등의 지위 관계 등의 문제가 결부되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거 이런 게 힘들지 않겠나 하는 여성의 입장을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자, 지금 이 문제를 대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 안에 직장 상사라든지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남성이 물론 지금은 현재가 많지만 지금 여성의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성도 사실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법은 여성만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그런 지금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법을 보면서 네. 동의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단순히 뭐 여성이 아니더라도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어른들이 제 의사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약속도 안 했는데 주말 되면 이제 가족 일정 가게 되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저희한테는 너무 많았고 그러네요. 사실 남성 직장인들한테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 말한 뭐 식사 메뉴도 그렇고 이런 직급 사회 안에서 내 의견을 물어봐주는 단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경험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력에 대해 성찰하고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도 자신의 의사에 존중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양지원 장관께서. 정말 동의 의사를 묻는 이 문화가 아예 없는 것부터를 고쳐야 사실 이게 굉장히 깊은 뿌리 박혀 있는 이거 고치려면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문화의 이야기네. 결국 의식의 문제. 네, 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뭐 할래? 이렇게 묻는 것보다 해라.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것에 익숙해져 있죠, 저희가.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문화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정말 조직 문화를 이거 뭐 조직 문화, 사회 문화 결국은 그걸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정치권들이 내놓고 뭐 있는 대책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시는지 실질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묻혀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지금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근데 간단하게 이제 좀 검토를 해보자면 예. 이게 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만큼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조직 문화 내에서 문제가 재발하기 쉬운 구조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위공직자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자치기구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 정책이나 성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공약으로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공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명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제를 이야기를 해서 성평등 정책관을 신설하겠다거나 여성의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또 그 외의 지점에 대해서는 또 양지활동가께서 양지활동가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라디오 준비하면서 한국여성민우회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젠더의식 검증 및 젠더 가이드 질의를 좀 찾아봤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여성 대표성을 정치에서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여성 후보가 뭐 여성 부시장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정치 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네. 남성 후보들 중에서 오태양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동의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고요. 또 부산시장 후보들도 뭐 기호 1번, 9번 후보들은 다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고 특히나 뭐 성별 영향 평가 등 성평등 관점을 좀 더 집중해서 낸 여성 대표성에 대한 대책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얘기한 비동의 강간죄 역시 좀 서울에서는 기호 6번 신지혜, 기호 11번 김진아, 기호 12번 송명숙 등 좀 젊은 여성 후보가 동의를 표하는 확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부산에서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9번 진보당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주목했던 건 많은 이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서울시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미 이 제도가 있는데 왜 진행되지 않냐라고 하면 앞서 말한 좀 독립적인 어떤 감시가 가능한 권한이 있는 센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좀 젊은 여성 후보들 안에서는 좀 성폭력을 전수조사하겠다라거나 좀 반성폭력 업무 지침을 만들고 좀 이런 부당한 과도한 의전 요구에 대한 업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거나 이런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독립적인 성폭력 전담위원회 혹은 성폭력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여성 후보들이 이번에 유난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만족스러운 대책이 안 나오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들고선 후보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정치권이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끝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직 문화와 더불어서 인식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성폭력이라는 게 어떤 악독한 그리고 굉장히 짐승 같은 혹은 낯선 그리고 계층이 낮아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서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거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인식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도 무엇이 성폭력인가 사실은 그냥 나는 호의를 담아서 한다고 하는데 어깨를 토닥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의 어떤 그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어떤 작은 인식의 변화부터 그 출발을 해서 이제 이 개개인이 가진 권력이나 위계가 작동하는 구조를 정치인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그렇죠. 사실은 이 고위공직자 성폭력 고발 이후에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움직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손쉽게 비난하지만 우리가 비난하는 만큼 성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한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정당 문화 혹은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많은 젊은 여성 후보가 출마했고 제 생각엔 유례 없이 많은 페미니스트 후보가 나온 그렇죠. 선거일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변화를 말하고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저와 비슷한 시간을 살아가는 여성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왜 하필 오늘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댓글에서 많이 올려주시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성찰을 해서 그거에 따른 변화를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해보자.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두 분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